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 5학년 1학기 내용 중에서 특히 유념해야 되는 부분 과목별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4학년에서 5학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아이들에게 교과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타 학년에 비해서 복습의 양은 무조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국어부터 보면요. 독서 단어는 넘어가고요. 1단원 대화 공감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며 그리고 처지를 공감하며 대화라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려운 게 없고요. 2단원 작품을 감상해요 부분에서는 시나 또는 이야기를 읽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상을 하는데요. 고학년이 되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전에 제가 하브루타 독서법과 관련된 안내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아이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질문,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추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질문, 마지막으로 생각을 묻는 감상에 관한 질문, 이렇게 질문을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독후 활동할 때에도 배운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스스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고 답을 찾는 활동 계속해서 나오고요. 3단원은 글을 구조적으로 조직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설명하는 글을 읽고 문단별로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있는 것, 또 내용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는 것, 또 설명하려는 특징을 나열하는 방법, 글에 따라서 어떻게 구조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 방법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의 구조가 주제에 따라서 열거를 하는 형식인지 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그런 글인지 찾을 수 있으면 되고, 나도 이런 형식으로 써볼 수 있는 것까지 이 부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단원 글쓰기의 과정은 앞단원에서 배운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처음 가운데 끝을 나누어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적어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비문학뿐만 아니라 이런 일기와 같은 생활문의 경우에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다발짓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4단원에서 국어 문법이 나오는데 문장의 호응 관계, 이렇게 시제를 일치시키는 것, 또 높임을 나타내는 대상과 그 서술의 관계가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간단한데 아이들이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5단원 글쓴이의 주장에서는 4단원에 이어서 문법이 또 나오는데요. 똑같은 다리지만 전혀 다른 낱말인 동형어의 개념, 그리고 다리는 다리인데 사람의 다리를 나타내는 것과 물체를 받치거나 또는 안경 테에 붙어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리라고 표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이어의 의미, 동형어와 다이어의 개념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각각의 한자어의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 이 의미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한 번 더 짚어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교과서 이전에는 정확하게 동형어와 다이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 교육과정에서는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5단원에서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읽기 학습이 나오거든요. 어떤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또는 쉽게 접하는 광고나 신문기사, 적절한 근거를 들었는지 수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논제를 바탕으로 나의 주장을 생각해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꾸준하게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글을 쓰는 그런 기회는 가져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국어나에서는요, 토의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여러 토의 활동을 해보는 단원이 제일 처음 나와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7단원에서는 기획문을 쓰는 공부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쓰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방학 중에 쓰는 생활일기 한 편은 기획문 형식으로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으로 추천드려요. 8단원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에서는 복합어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뜻이 있는 경우 또는 뜻이 있는 낱말에 그 뜻을 더해주는 말이 덧붙여진 것,
이런 복합어를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복합어를 뭐 파생어나 합성어나 이런 것까지는 나눌 필요는 없는데 요즘에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우리말처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단어들은 복합어인지 또는 단일어에 속하는지 어쩔 수 없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사전을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 사전에는 복합어의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는 활동은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또 글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읽는 것이 효과적인지, 어떤 경우에는 훑어 읽는 것이 유용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지금 텍스트가 똑같거든요. 밑줄을 달리 쳐놨어요. 읽는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후자의 경우에는 이해하고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탐색할 때는 훑어 읽는다는 거, 그리고 찾은 정보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밑줄을 치기도 하고 또 내가 아는 내용과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읽기 기술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망의 5학년 1학기 수학이에요. 4학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수학이 한몫을 하죠. 여기 차례를 보시면 5학년도 연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2단원, 그리고 4단원, 5단원 계열성이 너무 뚜렷해서 여기 2단원에서 막히고 나면 그 다음 4단원, 그 다음인 5단원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단원도 쉽다고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학년이에요.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에서는 이렇게 사칙연산이 혼합되어 있는 복잡한 식을 순서대로 계산 과정을 쓰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나 학생이 연산은 잘 되는데 순서를 헷갈려 한다면 먼저 이렇게 순서를 적어보는 이 학습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이런 계산 순서를 학습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연산이 잘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연산도 어려워한다면 직접 풀어보는 활동을 다음 단계로 두는 거예요. 어쨌든 혼합 계산을 할 때 계산 순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습의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2단원 약수와 배수에서는 3학년 때 곱셈 나눗셈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5학년이 되어서는 더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부터예요. 그래서 특정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냥 다 중요해요. 그런데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는. 그런데 보통 기계적으로 학습이 이미 된 아이들은 대부분 두 번째 방법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 중에 공통된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소인수를 통해서 최소 공배수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단순히 계산 알고리즘만 기억한 채로 계산 방법에 대한 의미나 원리를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 학습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3단원 규칙과 대응에서는 4학년에서 규칙성만 도출해냈다면 이번에는 그 규칙을 찾고 이 사이에 있는 대응 관계를 찾고, 그리고 대응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활동까지 이어지거든요. 아이들이 여기까진 잘하는데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런 각각의 예시들을 바탕으로 기납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아이들이 잘 다졌는지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4단원 약분과 통분은 약수와 배수를 완전 학습을 하지 못했으면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어려워하면 다시 2단원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단원 분수와 덧셈과 뺄셈은 더하죠. 앞단원 약분과 통분이 안 되면 5단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할 때 통분을 할 수 있는 건 기본인데 방법을 달리해서 이런 대분수는 자연수끼리의 덧셈을 먼저 할지 또는 가분수로 만들어서 계산할지 이런 방법은 다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문제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더 편할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 그것은 문제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여기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능력이겠죠. 이런 단원 마무리를 포함한 나머지 문제에서도 오답은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는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둘레를 구하는 문제들은 아이들이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고요. 이런 단위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런 것도 무난하게 잘 하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단위를 변환시키는 문제거든요. 제곱 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변환하는 것, 0이 몇 개나 들어오고 또는 몇 개나 없애야 되는지
이 제곱의 의미를 한 번 더 인지시켜 줘야 돼요. 왜냐하면 6학년에 올라가서는 부피 단위가 나오면 세제곱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려웠던 친구들은 그때 부피 단위를 변경하는 것은 더 어려워해요. 제곱킬로미터는 단위가 또 달라지잖아요. 이것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부분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아이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넓이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지, 이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왜 나누기 2를 하는지, 삼각형을 똑같은 삼각형으로 뒤집어 붙여서 평행사변형으로 도출한 뒤에 실제로 구해야 되는 삼각형은 이거 하나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지, 마름모의 공식을 유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사각형을 기준으로 이 부분의 합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넓이가 같다는 것, 이 나누기 2의 의미, 또는 이런 보조선을 그어서 넓이를 도출해내는 방법, 이렇게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잘 아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서부터 도출해내는 방법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익힘책에서도 1단원부터 이런 많은 문제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계산 순서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이게 1단계고 그 계산 순서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되도록 과정을 적을 수 있는지, 이건 연습이 어느 정도 충분해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하는 방법, 계산의 알고리즘 형식으로 이렇게 도출해내는 것, 두 가지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부분 굉장히 헷갈려 한다는 거, 오답률이 은근 많은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헥타르나 아르 같은 단위까지 나왔는데 요즘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어요. 더 쉬워는 졌지만 여전히 어려워하는 부분, 이 부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회 볼게요. 5학년 1학기 사회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지구본을 읽는 방법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초좌우선을 중심으로 경도를 나눈다는 거, 특히 서경과 동경으로 나뉜다는 거, 그 다음 적도를 중심으로 위도를 표시한다는 것, 그럼 위도와 경도를 알려주고 그 나라를 찾아보는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 조금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우리 국토에 위치한 영역이나 또 자연환경, 그리고 인문환경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4학년에 우리 지역 사회를 배웠다면 5학년에서는 우리나라까지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단원 마무리 부분, 이 부분을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도 아이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핵심 개념어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꼭 살펴보시고, 2단원의 키워드는 인권과 법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전혀 어렵지는 않은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가 가지는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5가지 한번 상기시켜보고, 그리고 권리뿐만 아니라 이런 국민으로서의 의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핵심어들, 그리고 단원 마무리 부분, 이런 부분 한번 쑥 읽는 데는 그렇게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고요. 5학년 과학에서는 그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쉬워졌거든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한번 짚어본다면, 5학년에서는 실험을 설계할 때 이런 순서대로 실험을 설계한다고 앞서서 배우는데요. 4학년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특히 이 변인 통제 부분을 뒤에 나와 있는 각 실험에도 어떤 부분이 변인 통제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파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2단원 온도와 열에서는요, 전도나 대류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리 부분, 이 정리 부분과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내 스스로 실험 관찰에 정리를 해보고, 내가 정리해본 부분이랑 내 기억 속에서 없어진 그런 학습 개념들을 책을 달리해서 더 채워보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습을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 이 정도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3단원 태양계와 별에서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요. 수행평가
교과에서 단골 문제로 나오는 이런 부분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북두칠성 그리고 카시오페아 자리를 찾아서 또 북극성을 찾는 것. 이 방법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표시할 때는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여기 실험 관찰에도 나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해보시고요. 4단원 용해와 용액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과학 용어를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과학에서 수시로 나오는 개념들이니까 이런 그림을 통해서라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면 용액이 된다. 네, 한 문장 안에 핵심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용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용해되는 양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용질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용해되는지까지는 만약에 모르더라도 용질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통제된 변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정도 확인하면 되고요. 여기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르게 해야 될 조건, 같게 해야 될 조건, 어떤 조건을 통제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 5단원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5학년은 전체 6학년 내용 중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습의 시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